시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최다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이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청소기를 놓았다. 손이 떨렸다. 오전 10시 며느리가 재택 근무를 하는 시간이었다. 소파 밑을 청소하려던 것뿐이었는데 화상회의 중이잖아요. 눈치도 없으시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은은 노트북 화면을 향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잠깐 소음이 있었네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쾅 소리가 작은 집안을 울렸다. 영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69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분식집 문을 열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영수가 혼자 있지 마. 재민이가 잘 돌봐줄 거야. 아들 윤재민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말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남편의 빈자리를 마주하는 건 견딜 수 없었으니까. 재민은 좋은 아들이었다. 의사였고 성실했고 효자였다. 그래서 영숙은 망설임 없이 짐을 쌌다.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담았다. 하지만 아들의 집으로 이사온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최다은이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영숙은 그때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며느리는 대기업 홍보팀 차장이었다. 부모의 지원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그 집은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재민은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었다. 영숙은 곧 깨달았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님, 이 소파 좀 조심해서 앉으세요.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거예요. 냉장고 문 여실 때 힘 빼세요. 지문 남아요. 아, 그 수저 말고 이거 쓰세요. 그건 손님용이에요. 하나하나가 모욕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 재민은 그녀와 며느리 사이에서 힘들어했다. 밤마다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왜 엄마를 데려온 거야? 엄마가 혼자 계시면 어떡해? 나도 외동이잖아. 당신 외동인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영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귀를 막았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며느리가 출근한 뒤 집안일을 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았다. 자신이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저녁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다. 된장찌개에 김치찌개, 그리고 두부조림. 그날 저녁 재민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엄마, 맛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젓가락만 몇 번 움직이더니 냉랭하게 말했다. 분식집 하셨다더니 음식 솜씨는 별로네요. 탁! 젓가락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그 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다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재민이 황급히 말했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평생 음식을 만들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분식집을 지키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모든 세월이 이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울었다. 작은 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그리웠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남편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 집에 올 일도 없었을 텐데. 새벽 5시 영숙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이 집엔 그녀의 자리가 없었다. 그 어디에도.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을. 남편이 남긴 유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신의 삶이 곧 뒤흔들릴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영숙은 더 이상 남의 집 구석에 숨어 사는 노인이 아닌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여성이 될 것이었다. 영숙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리 없이 움직이고 저녁엔 방 안에 조용히 있었다.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재민이 병원에 가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영숙은 작은 창고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들이 엄마 집 여기 넣어두세요라며 안내했던 그곳.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다. 가방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다. 아니, 그런 것 같았다. 영숙은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았다. 남편이 그리웠다. 그가 있었다면 지금 이 서러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영숙은 하나씩 꺼내 펼쳤다.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이었다. 그런데 한 묶음의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다. 백성의료재단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백성의료재단 투자지분 15억 원. 투자자 이성우. 남편의 이름이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15억? 남편이 그런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걸 그녀는 몰랐다. 평생 분식집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을 텐데. 서류를 더 뒤적이자 투자 내역서가 나왔다. 투자금 용도 윤재민 내과 병원 설립 지원금.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 영숙은 숨이 막혔다. 남편이 아들의 병원을 위해 투자했다는 뜻이었다. 재민이 2년 전 병원을 개원했을 때 그는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어요 라고만 말했었다. 하지만 진짜 돈은 남편이 낸 거였다. 다음 서류를 펼치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병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가 최영철로 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아버지였다. 영숙은 서류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 돈으로 병원을 세웠는데 왜 명의가 저쪽 사람 이름이지? 손이 떨렸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영숙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15억. 평생 모은 돈. 아들을 위해 남긴 돈. 그런데 그 돈은 온데간데 없고
병원은 며느리 집안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영숙은 계속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남편의 필체였다. 잉크가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영수가 만약 내가 이 서류를 보게 된다면 그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야. 미안해. 내게 짐을 남기는 것 같아서. 하지만 꼭 기억해.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잖아. 이젠 당당히 내 권리를 찾아. 재민이를 믿어. 그 아이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세상은 때로 복잡하고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이용하려 들어. 절대 주눅 들지 마. 당당하게 살아. 사랑해. 눈물이 쏟아졌다. 영숙은 메모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긴 거였다. 밤이 깊어갔다. 영숙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투자계약서, 병원 설립 허가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서류가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남편의 돈이 아들의 병원으로 들어갔지만 실제 소유권은 며느리 집안으로 넘어간 거였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재민이 집에 돌아왔다. 응급환자 때문에 늦었다고 했다. 영숙은 아들을 불렀다. 재민아, 잠깐만.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서류를 내밀었다.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빠 가방에서 찾았어. 재민아, 이게 무슨 뜻이니? 아빠가 15억을 투자했는데 왜 병원이 장인어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재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사실은 그때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에요? 새벽에 왜 이래요? 다은은 재민의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곧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 그거 어디서 꺼내신 거예요? 남의 서류 함부로 뒤지시면 안 되죠. 남의 서류? 이건 우리 남편이 남긴 거야. 우리 돈으로 세운 병원이잖아. 병원은 제 아버지 명의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남편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재민아, 이게 정말이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마저 이 일에 가담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메모를 몇 번이고 읽었다. 당당히 내 권리를 찾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 남편이 남긴 것 정당하게 되찾기로.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집을 나섰다. 며느리와 마주치기 싫었다. 아니,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숨막혔다. 그녀는 평소 가던 노인복지센터로 향했다. 적어도 그곳에선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복지센터 로비에서 친구 나보키가 그녀를 발견했다. 보키는 70대 초반의 활달한 성격으로 영숙이 이 동네로 온 뒤 자주 만나던 사이였다.
영수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복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영숙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깨달았다.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았다. 복희 언니, 나 좀 힘들어. 두 사람은 센터 뒤편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영숙은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남긴 투자금, 병원 명의가 며느리 집안으로 넘어간 것, 그리고 아들의 친모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 돈으로 병원 세워놓고 명의는 자기네 거라고. 복희는 분노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는 걸 지켜봤던 사람이었다. 영수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당신 권리야.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늙은이라니. 우린 아직 멀쩡해. 머리도 돌아가고 손발도 성한데 왜 못해? 복희는 당장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정문식 어르신을 불렀다. 문식은 75세에 은퇴한 회계사로 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의 세무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영숙 씨 이야기 들었어요.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을 꺼냈다. 어젯밤 몰래 복사해둔 것들이었다. 문식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10분쯤 지났을까?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요? 네. 투자계약서상 투자금은 윤재민 씨 병원 설립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병원 소유권은 최영철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건 투자금 횡령이에요. 문식의 설명은 명확했다. 남편의 돈이 아들을 위해 쓰인 건 맞지만 법적 소유권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건 분명히 불법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소송을 해야 해요.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그 단어가 영숙을 겁나게 했다. 그녀는 평생 법원에 가본 적도 없었다. 법이라는 게 뭔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다. 나 같은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무료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복희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숙아, 우리 같이 하자.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문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돕겠습니다. 회계 서류 분석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증거를 만들어 봅시다.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복희의 따뜻한 손, 문식의 진지한 눈빛. 평생 혼자 버텨왔던 그녀에게 이렇게 누군가 편이 되어준다는 게 낯설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매일 복지센터에 모였다. 문식은 투자계약서를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복희는 영숙이 기억하는 모든 정황을 꼼꼼히 기록했다. 언제 병원이 개원했는지, 남편이 언제 투자했는지, 며느리 집안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영숙아, 이거 기억나? 병원 개원식 때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어? 우리 사위 잘 됐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왜? 그것도 증거야. 병원이 재민 씨 거라고 인정한 거잖아.
근데 명의는 자기 거라니 앞뒤가 안 맞지. 일주일이 지났다. 세 사람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다.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할게요. 복지센터로 돌아오는 길 복희가 말했다. 영수가 무섭지?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야. 맞아. 참으면 끝이야. 이제는 싸워야 해.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남편이 메모에 남긴 말이 떠올랐다. 당당히 내 권리를 찾아. 그래, 이제 당당해질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복희의 작은 원룸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재민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됐잖아요. 재민아, 엄마 복희 언니 집에 있어.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엄마. 그리고 재민아, 엄마 변호사 선임했어. 병원 일 때문에. 법원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법원 복도는 차가웠다. 영숙은 복희와 문식 사이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다. 법정 문 앞에서 재민과 며느리를 마주쳤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차갑게 영숙을 스쳐 지나갔다. 원고 측 입장하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가 앉아 있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영숙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원고 이영숙의 남편 고 이성우는 생전 백성의료재단에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상 투자금은 아들 윤재민의 병원 설립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병원 소유권은 피고 최영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투자금 횡령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다. 투자 계약은 백성의료재단과 고 이성우 사이에 체결된 것입니다. 병원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이며 최영철 씨는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원고 측, 투자금이 실제로 병원 설립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영숙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들었다. 투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윤재민 내과 설립 지원금이라고요. 하지만 자금 흐름을 직접 입증할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은행 거래 내역이나 송금 기록 같은 것 말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재 확보 중입니다. 확보 중이라는 건 없다는 뜻입니까? 재단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다. 결국 추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판사님. 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실제 자금 흐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첫 변론은 그렇게 끝났다. 법원을 나오자 영숙의 다리가 풀렸다. 복희가 황급히 부축했다. 영숙아, 괜찮아? 이제 끝인가? 증거가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문식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직 아니에요. 재단 거래 내역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재단에서 안 준다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법정 안에서 느낀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비싼 변호사를 대동한 상대편, 그리고 증거를 요구하는 판사. 모든 게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복희의 집에서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법정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 2시 복희가 불을 켰다. 영수가 앉아. 잠이 안 와. 나도. 우리 차라도 마시자. 부엌에서 둘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았다. 복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수가, 나 사실 말이야. 응? 나 요즘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거든. 용돈이나 벌려고. 그래. 근데 거기가 고급 식당이라 VIP룸이 있어. 재벌들, 사장님들 많이 와. 어제도 누가 왔는데. 복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영숙이 물었다. 누가 왔는데? 최영철. 내 며느리 아버지. 영숙의 손에서 찻잔이 떨렸다. 뭐라고? 흥. 직원들한테 큰 소리 치더라. VIP룸은 조용해야 하는데 설거지하던 내가 들었어. 뭐라고 했는데? 복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했어. 뭐? 순간적으로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몰래 녹음 기능 켜놨거든. 복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사이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계약서 원본 말이야. 없애버려. 어차피 늙은 여자가 뭘 하겠어. 변호사도 변변찮은 거 선임했던데.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회장님, 증거인멸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누가 알아? 재단 금고에 있는 거 태워버리면 그만이야. 어차피 복사본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복희를 바라봤다. 언니, 이거면 돼. 증거인멸 시도잖아. 이것만 있으면 판사도 달리 볼 거야. 하지만 불법 녹음 아니야? 불법이긴 한데 범죄 증거는 인정될 수 있대. 문식 어르신한테 물어봤거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다. 언니, 고마워. 뭘? 우리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 끝까지 가자.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녹음 파일을 듣고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거면 됩니다. 증거인멸 시도는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법원에 제출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요? 네. 이건 상대방이 실제로 원본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없애려 했다는 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방증이죠. 문식이 덧붙였다. 재판부에 재단 금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에 제출하죠.
복지센터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처음으로 웃었다. 복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봤지? 아직 안 끝났어. 우리 할 수 있어. 응.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 우리가 함께한 거지. 그날 저녁 영숙은 남편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다. 당당히 내 권리를 찾아.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복희와 문식이 있었다. 작은 연대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영숙은 결심했다. 끝까지 싸우기로. 두 번째 변론 기일.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긴장감이 흘렀다. 영숙은 복희, 문식과 함께 원고석에 앉았다. 건너편 피고석에는 최영철과 며느리, 그리고 재민이 앉아 있었다. 재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사가 입장했다. 망치 소리가 울리고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측, 지난번 요청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셨습니까? 영숙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네, 판사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 법정에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 계약서 원본 말이야. 없애버려. 어차피 늙은 여자가 뭘 하겠어. 피고석이 술렁였다. 최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피고 측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다. 판사님,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범죄 관련 증거는 불법 녹음이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증거인멸 시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피고 최영철, 이 음성이 본인 것입니까? 최영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대답하십시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 전체에 울렸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물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 원본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무엇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판사님, 피고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묵비권? 이건 민사재판입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지시했다. 백성의료재단 금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십시오. 원본 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하세요.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잠시 휴정이 선언됐다. 복도로 나온 영숙은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지탱했다. 복희가 그녀를 부축했다. 영숙아, 봤어? 저 사람들 표정 봤어? 응. 믿기지 않아. 문식이 말했다. 이제 원본 계약서만 확보되면 끝입니다. 거기엔 분명 결정적 증거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다. 검찰이 재단 금고를 압수수색했고 원본 계약서가 발견됐다.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투자금 15억 원은 윤재민 명의 병원 설립에 사용되며 병원 소유권은 윤재민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영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 세 번째 변론 기일.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최영철은 고 이성우와의 투자 계약을 위반하고 병원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피고 최영철은 원고 이영숙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할 것. 둘째, 현재 최영철 명의로 되어 있는 병원 부동산을 윤재민 명의로 반환할 것. 셋째,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복희가 그녀를 껴안았다. 문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건너편 피고석에서는 최영철과 며느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우리 이겼어. 복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영숙아. 정말 잘했어. 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가 함께 했잖아. 혼자였으면 다들 못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값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었다. 영숙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건배를 했다. 일주일 뒤 병원 앞에 새 간판이 걸렸다. 윤재민 내과 의원. 재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올 수 있어요? 영숙은 복희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재민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엄마를 보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일어나, 재민아. 아니에요. 저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병원 세우면서도 장인어른 눈치만 봤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른 척했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바로 잡았잖아. 엄마, 이제 제대로 시작해. 아버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환자들 잘 돌봐. 재민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엄마, 다시 집으로 오실 수 없을까요? 다은이랑도 이야기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이제 내 집에서 살 거야. 네. 전셋집 하나 얻었어. 작지만 내 공간이야.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재민아, 엄마가 떠나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내 인생이 있고 엄마 인생이 있는 거지. 병원을 나서며 영숙은 새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다. 햇빛에 반짝이는 간판. 아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다. 한 달 뒤 영숙은 작은 전셋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복희, 문식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모임을 만들었다. 은빛 권리 찾기라는 이름이었다. 첫 모임 날 15명의 노인들이 모였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재산 문제로, 가족 문제로 존엄을 잃어가는 사람들. 영숙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며느리 집에 얹혀 살며 눈치 보던 늙은 여자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고 이겼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존엄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지켜내야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의 집 어른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운 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존엄은 잃는 게 아니었다.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